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천재입니다. 제8회 염증성 장질환 건강 강좌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1년 염증성 장질환 치료는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질환이었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고 또 치료 목적 자체도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제 자체도 비특이적인 염증 치료, 특히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했던 치료 시대였고 또 1900년대,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일부 생물학적 제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anti-TNF, 그러니까 항-TNF 제제로서 레미케이드, 휴미라, 램시마 모두 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작년부터는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도 밝혀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제들이 거의 매년 한두 개씩 새로운 치료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이나 유전자 요인, 환경 요인, 또 장내 미생물 요인들이 많이 밝혀졌고요. 또 과거에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완전 관해, 또 점막까지 치유하는 점막 치유를 목표로 삼게 되었고 또 과거에 비특이적인 염증 치료제 그리고 항 TNF 제제로 국한되어 있던 생물학적 제제에서 최근에는 베돌리주맙, 유스테키누맙, 토파시티닙, 골리무맙, 물론 여기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치료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 이런 치료의 선택이 넓어지기도 하고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분들의 약제 사용 중에서 생물학적 제제의 비율이 30%대 약 3분의 1 가까운 환자분들이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를 약 8%, 10% 근접한 수치의 환자분들이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약제들,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한 약제들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제들인데 그걸 포함해서 각각의 약제들의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NF라는 염증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약제가 위에 있는 세 가지 약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요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기전이 다른 항인테그린 제제라고 하는 베돌리주맙, 항인터루킨 제제라고 하는 우스테키누맙, JAK라고 우리가 자크 효소라고 그러는데 항자크 효소 억제제인 토파스티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전을 여기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기전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약제에 듣지 않는 경우 기전이 다른 약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TNF 제제에 효과가 없으면 같은 TNF를 썼을 때 효과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TNF 제제 효과가 없을 때 항인테그린 제제나 항인터루킨 제제, 항자크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반대로 항인테그린 제제를 쓰다가 효과가 없으면 항-TN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그 약제가 마지막 약제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약제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그 다음 약제가 어떤 것이 최선의 약제들이 있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치료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베돌리주맙하고 유스테키누맙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토파스티닙은 궤양성 대장염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약제들이 기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먹는 약으로 나온 약, 그 다음에 피하 주사로 나온 약, 또 피하 주사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사는 정맥 주사로만 사용하고 또 그 정맥 주사도 최근에는 피하 주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 특징들을 잘 알고 그 약제가 나한테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는 바쁜 분들, 직장인 분들은 피하 주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혼자 주사 맞는 것이 힘들어서 병원에 와서 주사실에서 정맥 주사를 맞고 병원의 모든 것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환자분들은 정맥 주사로 맞고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5-ASA, 메살라진이나 설파살라닌 제제,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 제제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을 할 때 과거에는 항TNF 제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정일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또 환자분들도 저희 의료진들이 여러 약제를 소개했을 때 내가 어떤 약제를 맞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외래에서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분들이 뉴스 기사에서 새로운 약제가 나왔는데 이 약제를 맞고 싶다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물학적 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등도나 중증 환자분, 그 중에서도 기존의 약제에 잘 듣지 않는 분들에게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증이나 관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또 기존 약제로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제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효과와 부작용이 측정된 검증된 약제들로 잘 조절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공고되기 때문에 치료를 선택할 때 신중하고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치료 약제를 사용해보고 이 약제가 나하고는 좀 주사 스타일이나 아니면 내 생활 패턴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다른 약제로 바꿀 때에는 약제를 하나 이제 잃는 셈이 되고요. 그 약제로 다시 돌아갈 때 보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고 한 번 고른 약제는 그 약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음 약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치료 목표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염증 수치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특히 피검사에서 CRP라는 염증 수치, 또 최근에는 대변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수치도 가끔 체크해서 이 수치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가끔 내시경이나 CT, MRI 검사를 해서 그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검사에서 점막이 치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의 질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목표가 더욱더 올라가서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염증이 없는 소견까지 이루는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이제 이상에 가까운 목표고 아직 현실적으로는 병리학적으로 현미경적으로 정상 소견에 이르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목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단기 목표로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단기 목표고요. 또 CRP를 그러니까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중기 목표로 삼는 것이 칼프로텍틴이라고 대변 검사도 정상으로 만들게 되고 또 삶의 질을 정상화시켜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내시경적 치유라고 해서 아까 눈으로 보는 검사에서 정말 염증이 없는지를 보는 것들이 그 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최신 치료 경향은 증상이 해결되어도 꾸준한 약물 치료로 완전히 좋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염증 자체가 없어지게 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완전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다음 단계 약제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주관적인 증상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염증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실제 검사를 해보면 대변에서 칼프로텍틴 검사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혈액에서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관적인 증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면 염증이 꽤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냥 증상만 좋은 상태로 염증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면 결국은 이제 증상이 언젠가는 생기게 되고요. 그 증상 때문에 수술이나 아니면 더 힘든 치료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증상이 좋아지는 게 1차 목표이긴 하지만 그 다음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2차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염증 수치 자체를 낮추는 것이 이제 중기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더 좋아지면 이제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에서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잠시 중간 정리를 하면요. 최근에는 완치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완치에 가까운 정도인 완전 관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면서 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 환경이 좋게 좀 더 치료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오래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약제 쪽으로 점점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몇 개월 열심히 약 먹고 괜찮아지면 중단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는 의료진들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많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약제를 중단하면 거의 대부분이 재발합니다. 특히 2년 내에 50% 이상이 재발하고요. 5년 내에는 70% 또는 그 이상으로 재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부는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만 살짝 좋아진 상태에서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재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재발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라고 판단될 때 저희가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증상만 좋아진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진 상태, 증상도 없고 혈액검사나 대변검사, 내시경이나 영상검사 이런 것들이 모두 괜찮은 게 여러 번 반복되고 더 이상은 이제 약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의료진과 환자분이 합의하에 약제를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 좋아진 상태에서 중단하면 거의 재발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다시 한번 이 약제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TNF를 차단하는 약제뿐만 아니라 항인테그린, 항인터루킨, 항자크 억제제들이 나와 있고 이 약제들은 기전이 다르기도 하고 적응증도 조금 다르고요. 또 정맥주사냐 피하주사냐 뭐 이런 측면도 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제 의료진들이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이런 약제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손에 쥔 카드가 몇 장 없었다면 지금은 여러 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장점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선택을 많이 할 고민도 생기게 됩니다. 즐거운 고민일 수도 있고 또 결정을 빨리 못하는 경우에는 또 약간 선택의 장애 조금 부정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약제들이 많을 때는 이 약제를 어떤 측면에서 선택을 할까? 효과를 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 어떤 치료제를 먼저 쓰고 다음 치료제를 넘어갔을 때 두 번째 약제나 첫 번째 약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가? 이런 순서의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임상적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나 염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오래 걸리는 약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염증을 빨리 조절하는 치료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로이드가 당연히 빨리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급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제는 항 TNF 제제입니다. 따라서 염증이 심한 사람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약제는 항 TNF 제제,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는 항 TNF 제제가 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비슷합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스테로이드가 치료약제로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저희들이 급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치료약제 중에 비교적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역시 항 TNF 중에서 인플릭시맙, 레미케이드, 램시마, 레모아로체 같은 약들이 임상적 반응이 비교적 빨리 옵니다. 따라서 염증이 아주 심하고 특히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환자분들에게서는 저희가 거의 인플릭시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 비교적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약제 중에 하나는 경구약제인 토파세티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효과를 봐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텔라라 같은 약제를 이제 예를 들면요. 초기 반응이 항 TNF 제제보다는 조금 천천히 나타나지만 베돌리주맵보다는 조금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정도의 염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스텔라라가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 TNF 제제는 관해 유도 효과, 그러니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효과적인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이나 저희들이 임상 경험을 해보면 관해를 유지할 때 이 항 TNF 제제의 면역원성이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스텔라라 같은 경우는 면역원성이 낮아서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맞는 주사는 정맥 주사를 맞게 되지만 그 다음의 주사부터는 피하 주사로 맞게 되면서 병원에 내원해서 있는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편감이 훨씬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정보도 항 TNF 제제보다 조금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감염 질환이나 종양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TNF보다 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NF 제제는 효과는 빠르고 강력하지만 이 안전성 부분에서는 스텔라라나 기타 킨텔레스 약제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스텔라라는 건선이나 관절 증상, 또 포도막염 같은 증상이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베체트병에 병발될 수 있는데 그런 장외 증상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텔라라 같은 경우는 건선에도 치료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이고 이따가 소개드릴 어떤 약제는 또 장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 증상이 있을 때 또 효과가 조금 여러 곳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라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건선이나 이런 장애 증상이 같이 동반된 환자분들에게 스텔라라를 추천하고요. 또 연세가 많거나 바쁜 회사원, 빠른 증상 조절이 비교적 필요한 사람들에게서는 스텔라라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킨텔레스, 성분명은 베돌리주맙인데 이거는 항인테그린 제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장에 특이적으로 작동하고 다른 전신의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전신에 대한 부작용, 특히 감염이나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서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약제가 됩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에게 허가를 받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결핵이나 감염 위험이 항 TNF 제제, 그 다음에 잠시 뒤에 소개할 토파스티닙 제제, 또 적어도 앞에 설명했던 스텔라라 제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아주 많거나 또 대신 이제 이 약제는 약효가 조금 천천히 나타나는 약제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아서 조금 견딜 수 있는 분들에게서
저희가 이런 조건이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서 킨텔레스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경구약 중에 토파스티닙 상품명으로 젤잔츠인데요. 이런 경우는 경구약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처럼 병원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바쁜 분들에게서는 경구약이 좀 편리하죠. 또 주사 자체를 좀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젤잔츠라는 경구약이 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복용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젤잔츠는 항TNF처럼 킨텔레스나 스텔라라보다는 약간의 부작용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의 항TNF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혈전증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피가 굳어져서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가 붓고 아프다 그러면 혈전을 한 번쯤 생각하고 병원에 그냥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젤잔츠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지만 이제 이 혈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분들은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기존의 혈전증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심폐질환이 있거나 뭐 수술 후에 아니면 혈전을 일으키는 응고가 과응고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젊고 활동을 잘하고 그런 위험성, 심폐질환이 없는 위험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혈전증 위험성을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혈전증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 약제를 겁내거나 위험성이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겁내서 사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약제들이 다양하게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료진과 환자분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결정을 의사들이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약제가 다양한 옵션이 있을 때 환자분이 선호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추천을 드리고 환자분도 의료진이 어떤 장점을 먼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서로 조율하면서 결정을 하면 최적의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하는 큰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냐, 효과가 염증이 심할 때 어떤 약이 제일 잘 드느냐, 또 부작용은 어떤 약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투여 방법이 정맥 주사냐, 피하 주사냐, 경구약이냐, 뭐 또 투여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면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좋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약제들이 결정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뭐 50% 증상 개선이 있고 2% 심각한 감염 우려가 있는 약이냐, 뭐 아니면 증상 효과는 더 좋은데 심각한 감염 우려의 비율이 약간 올라가는 게 좋으냐, 또 천천히 맞는 주사가 좋지만 증상 개선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약과 자주 맞아야 되지만 증상 개선 효과는 좀 올라가는 약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결정하다 보면 본인한테 가장 맞는 약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쓰기 전에 염증이 심한 정도, 또 이분의 증상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치료 시작 전에 내시경을 한다든지 CT나 MRI 검사를 해서 농양이나 누공 여부, 또 장이 막혀 있는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또 잠복결핵들을 꼭 확인해서 잠복결핵이 의심될 때는 치료를 하면서 또는 치료 후에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지, 또 루푸스가 있었는지, 또 건선이 있으면 이제 건선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를 일석이조 형태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연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부작용 위험성이 조금 더 증가하니까 더 안전한
효과는 조금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도 안전한 약제를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민하고 치료에 따른 이익이 위험을 훨씬 상회할 경우에 그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검사를 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리 사전에 알아서 혹시나 생길 때 바로 병원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그런 이제 예비 지식을 갖게 하고 하면서 약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1년 IBD 치료는 새로운 기전을 이용한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 옵션이 많아졌다라는 좋은 일이 생겼고요. 또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어서 고위험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고, 또 증상뿐만 아니라 완치에 가까운 점막 치유나 아니면 깊은 관해, 완전 관해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향으로 점차 나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의료진과 환자분이 함께 고민하여서 진료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약제들이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 2년에 한두 개씩의 약제는 반드시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치료 환경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